안녕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고기를 손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오사카 한 구석에 있는, 그러니까 오사카 중심에 있는 야끼니쿠 집이 아니라요,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야끼니쿠 집을 저녁 늦게 방문했었습니다. 제가 가장 마지막 손님이었었는데요, 이분께서 고기를 손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두 번을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미리 손질해 놓은 고기가 너무나도 잘 포장이 되어 있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제가 고기를 주문을 하자 손질된 고기를 다시 한번 꺼내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손질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손질하는 부분이 아주 미세하고 적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내주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정도였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잘라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세히 보면 끝에 붙어있는 약간의 지방을 잘라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한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의 식재료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먹었던 이 와규도 우리나라 한우에 못지않게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는 식재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작은 부분까지 잘라낸다는 것은 원가가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잘라내지 않으면 나의 수익, 잘라내면 나의 비용이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디테일하게 잘라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진심으로 식재료를 대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놀랐었던 것은 오마카세를 표방하는 우리나라 한우 전문점을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고기를 보고 솔직히 적지 않게 놀랐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적지 않게 놀랐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한우 오마카세 식당에서 체험단들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음식을 홍보하기 위한 포스팅을 봤을 때였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이 어떤 한우를 쓰는지를 알리기 위한 체험단 포스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험단들에게 내주었던 고기의 주위에는 까만 테두리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숙성이 과도하게 되었거나 아니면 숙성 과정에서 관리를 잘못하여 소위 말하는 갈변 현상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눈에 보기에는 약간 이상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음식의 맛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크지는 않지만 사소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약 98% 정도의 원래 한우의 맛을 느낄 수는 있을 겁니다. 그 2%가 버려지는 셈이죠. 근데 이 일본 조그만 야키니쿠 집에서는 그러한 부분도 용납할 수 없다는 듯이 모든 부분을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잘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체험단의 글을 보고 그 식당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식당에 방문해서 직접 제 눈으로 약간 테두리에 갈변이 온 한우를 봤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나 좋은 식당에서 왜 이런 식재료로 소비자들에게 주고 그 식재료를 먹은, 그 고기를 먹은 소비자는 다음에 이 식당에 방문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시는 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손질하는 야끼니쿠 집의 와규를 먹고 나서는 이 집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디테일에 숨어 있는 것은 소비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만족도의 향상이라는 것을 이 식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일본은 상황을 잘 쪼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잘게 쪼갠다는 것은 이야깃거리가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융합과 합체, 섞는 것에 굉장히 능합니다. 대표적인 메뉴가 비빔밥입니다. 여러 가지 식재료들을 잘 조리해서 한 번에 섞어서 먹는 음식입니다. 반면에 일본의 스키야키는 각자의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눈앞에서 조리해가면서 먹는 음식입니다. 제가 비빔밥을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스키야키와 비슷한 음식이 우리나라에는 불고기입니다. 스키야키를 만드는 재료와 불고기를 만드는 재료가 같은데 우리나라는 미리 양념에 재워놓고 갖은 야채들을 섞어서 음식을 만들지만 일본의 스키야키는 이 모든 식재료를 눈앞에서 볼 수 있게끔 분해를 해 놓았습니다. 이런 문화의 차이들을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일본 전통시장에서 반드시 볼 수 있는 상점 중에 하나가 칼을 파는 곳인데요. 이 칼을 파는 곳에서 이런 일본의 쪼갬, 분해 문화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겉에 드러나 있는 파사드 역시도 칼을 진열해 놓아서 자신들이
무엇을 파는 상점이라는 것을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더 디테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칼을 부위별로 잘게 쪼개 놓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잘게 쪼개 놓으면 그 부분마다 이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따라서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재료를 만드느냐, 어떻게 가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종류의 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칼날에 대한 분류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또 이 사진을 보시면 손잡이에 대한 분류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만들어진 칼의 모양도 다르고 부르는 이름도 다릅니다. 칼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부위를 설명하는 데만 이렇게 많은 칼을 디스플레이 해 놨습니다. 할 말이 이렇게나 많아지는 것입니다. 식당은 오죽하겠습니까? 재료, 다시, 식기, 먹는 법, 서비스하는 방법 등으로 모든 것을 잘게 쪼개 놓았습니다. 쪼갠다는 것은 할 말이 많아진다는 이야기고, 할 말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스토리텔링이 풍부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토리텔링이 풍부해지면 사람들은 음식을 맛있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공유하면서 맛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6번째, 실생활 속에서 숨어있는 디테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 식당들 앞을 지나가거나 상점들 앞을 지나가면 예쁜 모형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빵의 모형입니다. 일본 어디에 가나 이런 모양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간혹 식당 앞에만 있지만 일본에서는 상점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이런 디테일한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함은 아주 자연스럽고 진짜 같은 모형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그냥 보여주는 게 속 편하겠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이러한 디테일은 실생활 속에서도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머물렀던 호텔의 바닥은 카페트로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의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의자를 끌려고 했을 때 카페트라서 의자 끌기가 참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의자를 끌 때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래 바퀴가 달려 있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의자가 움직여졌었거든요. 호텔에서 의자 끌기가 불편해서 그렇게 생기지 않은 의자에 바퀴를 붙여놨다는 것, 참 디테일하지 않나요? 제가 5번째 컨셉 트립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큰 점입니다. 일본은 참 디테일하구나. 이렇게 디테일하다는 것은 이야기거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이야기 속에는 평소에 살아오는 마음가짐과 행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철학, 약속, 컨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하는 스위치를 켜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의미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나는 왜 이 서비스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당에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이야기할수록 손님들은 맛있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맛있게 느끼게 된다는 것은 맛있게 준비한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런 디테일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이번 오사카 컨셉 트립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오사카 컨셉 트립을 통해서 제가 느끼고 생각하고 보게 되었던 첫 번째는 디테일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득 채운 진심이라는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촬영이라 굉장히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큰 용기를 내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위치를 켜다의 현병욱이었습니다.